친모 아비 밑에서 잘한 티를 꼭 이런 식으로 내야겠어? 어디서 가난뱅이 귀신을 들여서 내 사업 망칠 작정이야? 당장 다 치우지 못해! 3조 자산가인 우리 아빠를 시장통 설거지꾼이라며 제사상을 구둣발로 엎어버린 남편. 7년 동안 제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우리 아빠가 재벌이라는 걸 알자마자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짓밟은 건 제 엄마의 영정사진만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걸요. 지문 없는 손으로 3조 원의 칼날을 휘두른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극. 그 끝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한 비참한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3조 원의 칼날이 겨눈 그들의 파멸.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진솔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시댁 마당을 훑고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낮게 깔린 먹구름이 달빛마저 집어삼킨 채 마당을 짙은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어요. 채령은 꽁꽁 언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나에 냄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휘청거릴 때마다 채령은 자신의 몸으로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손을 냄비 가장자리에 가져다 댔어요. 손끝이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엄마, 미역국이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채령이 냄비를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차가운 뺨에 닿았어요. 그 작은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울컥 배어 나왔습니다. 채령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려다 멈칫했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등, 지문이 닳아 반들반들해진 손가락 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매주를 치대고 새벽마다 소금물 항아리를 나르고 겨울마다 된장독을 닦아내며 만들어진 훈장 같은 상처였어요. 그 손으로 키워낸 반찬 사업이 시어머니 박명자의 이름으로 해마다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정작 채령의 손에 쥐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가 사다 준 로션을 매일 밤 바르던 고운 손이었건만 이제는 신분을 증명할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은 거친 손이 되어 있었어요. 채령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넓은 시댁 부엌은 박명자의 반찬 공장 물건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엄마 기일에 쓸 냄비 하나 올릴 자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채령은 해마다 이렇게 마당 귀퉁이에서 홀로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작은 소반 위에는 나물 3가지와 두부전, 사과 2알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채령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소반 앞에 세웠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상갑 회장의 아내로 부족할 것 없이 살다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령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렸어요. 딸의 이 초라한 뒷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싶어 채령은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채령은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촛불을 심하게 흔들었지만 채령은 손으로 불꽃을 감싸 꺼지지 않게 지켰어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채령이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대문이 쾅 열린 건 그때였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대문 기둥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마당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강도진이었어요.
도진은 마당에 차려진 소반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소반과 채령을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낮게 피식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채령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도진이 혀를 꼬으며 말했어요. 채령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엄마 기일이야. 제사상 차린 거야. 채령이 소반 앞을 지키듯 몸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진은 잠시 채령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구두코로 소반 다리를 힘껏 걷어찼어요. 나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두부전이 마당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미역국 냄비가 옆으로 쓰러지며 국물이 채령의 무릎과 손등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채령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시선은 엄마의 영정사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뜨거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바닥에 팽개쳐진 엄마의 영정사진이었어요. 채령은 떨리는 손을 뻗어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도진아, 이건 엄마 제삿날이야. 딱 1년에 한 번이야. 채령이 도진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진은 그 눈빛이 거슬렸는지 성큼 다가서며 채령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난뱅이 귀신 불러다가 내 사업 망치려고 작정했어? 식모아비 밑에서 자란 티를 꼭 이렇게 내야겠냐고. 도진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고함쳤어요.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발을 들어 소반 옆에 놓인 유리 액자를 힘껏 밟았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채령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목 안에서 멈췄습니다. 채령은 품에 안은 사진을 더 세게 끌어당겼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도진은 현관 쪽으로 돌아서다 멈췄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당장 그 아비한테 가. 돈 가져오라고. 도진이 현관문에 기댄 채 태연하게 말했어요. 채령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돈? 내가 투자권에서 좀 막혔어. 내 아비가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나 하는 주제에 딸은 뒀잖아. 장인이면 써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가서 무릎 꿇고 빌든 울든 돈 가져와. 못 가져오면 그건 내 책임이야. 도진이 손목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어요. 채령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마당에는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만이 엎어진 소반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마당 바닥에는 흩어진 나물, 깨진 유리 파편, 식어가는 미역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가슴에 품은 엄마의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구겨지고 국물이 튄 사진 속에서도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채령은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진이 시장 바닥 설거지꾼이라고 부르는 사람. 윤상갑.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채령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7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는 순간 자신이 7년 전에 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윤상갑은 딸을 넓은 응접실로 불러 마주 앉혔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만 한 번씩 들었다 내려놓을 뿐이었어요. 한참 만에 아버지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었습니다. 채령아, 그 사람 눈빛이 좋지 않다. 아비 눈에는 보인다. 채령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부터 났어요. 수십 번을 만나게 해줬는데도
번번이 트집을 잡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끝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도진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좋게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채령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상갑은 딸의 팔을 잡으려다 손을 내렸어요.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니까. 아비는 강요 안 한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채령은 그 말을 끝으로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채령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채령이 몰랐던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몰래 딸의 짐 가방 안에 봉투 하나를 넣어뒀습니다. 채령이 시댁에 발을 들인 날부터 아버지는 비서실을 통해 딸의 형편을 빠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진이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이름 없는 회사가 그 빈문서를 하나씩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회사의 주인이 윤상갑이라는 사실을 채령은 까맣게 몰랐어요.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무릎을 폈어요. 식은 미역국이 스민 바지가 차갑게 달라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뒤편에 붙어있는 작은 금고 손잡이를 돌렸어요. 7년 만에 처음 여는 금고였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채령은 봉투를 꺼내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1개와 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메모 1장이 들어있었어요. 네가 돌아오고 싶을 때 이 열쇠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채령은 메모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채령은 소매로 눈가를 닦고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열쇠가 손 안에서 천천히 온기를 머금었어요. 채령은 그 온기를 느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구겨진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겉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잠시 빗속을 바라봤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채령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삼키고 빗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아버지 저택 2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친정이었어요. 벽지 하나, 마루 한 장 바뀐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채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어젯밤 빗속을 걸어온 발이 아직도 얼얼했지만 채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채령은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전화기를 들었어요.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찻잔의 매끄러운 표면에 닿았습니다. 7년의 착취로 지문이 닳아 반들반들해진 손가락 끝은 찻잔의 정교한 금태 문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위로 명품 펜을 가볍게 굴리며 채령이 창밖을 바라본 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소죠. 윤채령입니다. 제 명의로 등록된 종균 사용 권한 오늘부로 전부 막아주세요. 기술 자문도 중단입니다. 채령이 창밖을 바라본 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채령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매주를 빚고 장을 담그며 다듬어온 기술이었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치댄 매주, 한겨울 새벽에 혼자 나르던 소금물 항아리,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술이었어요.
박명자는 그것을 자기 사업인 양 올려놓고 수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정작 서류상 권리는 처음부터 채령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채령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7년을 모른 척한 건 딱 하나였어요.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 안방에서는 도진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일면이었어요. 굵은 글씨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은둔의 자산가 윤상갑 회장, 건설업계 판도를 바꾼 3조의 사나이. 사진 속 인물을 확인한 순간 도진의 손이 멈췄어요. 신문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도진이 수도 없이 봐온 얼굴이었어요. 시장통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던 그 초라한 뒷모습의 주인공, 채령의 아버지 윤상갑이었습니다. 도진은 신문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어요.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건설업계 매출 1위, 비공개 법인만 12개, 추정 자산 3조 원. 도진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도진은 신문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형형한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그 낡은 점퍼, 다 떨어진 운동화.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이야? 3조 자산가라는 영감이 왜 그런 거렁뱅이 꼴로 돌아다니는데? 도진이 신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탐욕이 그의 눈을 번뜩이게 했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엔 공포였어요. 7년 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는지가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습니다. 식모압이라고, 설거지꾼이라고, 딸 덕도 못 보는 한심한 늙은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 말들을 알고 있다면 도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빠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채령과 윤상갑은 7년째 절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그리워하지만 딸은 돌아가지 않는 상태.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7년이라는 두꺼운 벽이 있었어요. 그 틈이 도진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한편 박명자는 아들에게 신문을 건네받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두 손으로 신문을 붙잡고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채령이한테 전화해. 당장. 박명자가 아들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도진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박명자는 채령의 옛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어요. 박명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같은 소리였어요. 박명자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채령은 전날 밤 이미 번호를 바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채령 측에서 시댁이 운영하는 반찬법인 3곳에 특허 사용 계약 정지 통보를 보냈어요. 내용 증명과 팩스가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시댁 공장 사무실 팩스기에서 종이가 밀려나오는 순간 공장장이 용지를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공장장은 박명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종균 사용이 오늘부터 막혔습니다. 공장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박명자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막다니, 누가 막아? 박명자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윤채령 씨 명의로 등록된 거라서 채령 씨가 직접 정지시킨 겁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공장은 그날 오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종균 없이는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예전 맛이 나오지 않았어요. 납품처에서 항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자가 직접 공장에 나타나 소리를 질러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기술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이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도지는 흔들리는 사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류 여러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오수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도진이 쓰는 글씨를 들여다봤어요. 장인어른이 딸을 그리워하면서 혼잣말을 한다고 했지? 도진이 볼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응. 비서한테서 들었어. 가끔 채령이 이름을 부르면서 혼자 중얼거린다고. 오수진이 도진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걸 활용하는 거야. 혼잣말이 작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쓰면 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서류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도진이 종이 위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수진은 잠시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게 될까? 그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주치의만 잡으면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도진이 볼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호언장담에 옆에 있던 오수진이 그의 목을 팔로 감싸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이거 성공하면 우리 해외 나가서 왕처럼 살 수 있어. 그까짓 반찬 공장 같은 건 남주라 그래. 우리 인생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도진은 그 달콤한 유혹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도진은 며칠 뒤 윤상갑의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주차장. 도진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은 두꺼운 봉투를 꺼내 앞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하다는 소견서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도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을 뻗으려다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런 건 못합니다. 주치의가 낮고 단호하게 말하며 차 문을 열었어요. 도진은 주치의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 도진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더 두껍게 쌓였습니다. 재산 목록, 위임장 초안,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오수진이 서류를 훑어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안 된다면 다른 의사를 찾으면 되잖아. 돈 받을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 오수진이 서류 한 장을 도진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도진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채령은 그 시각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주치의를 만난 장소, 시각, 주고받은 말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정보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 보내온 내용이었습니다. 채령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나서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채령은 그 발이 어디에 닿을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덫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됐어요. 다음 날 오후 도진은 법원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윤상갑에 대한 성인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도진은 접수 창구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접수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진은 법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3조라는 숫자가
다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채령이 7년 동안 숨겨온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손에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각 채령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접수 완료. 채령은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탁자 위에 펼쳐둔 서류를 한 장씩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이 친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 저택 응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드나들던 응접실인데 그날은 손잡이에 손을 얹고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켜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윤상갑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7년 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가에 그늘이 짙었어요. 윤상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응접실 한가운데에 서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짙은 감색 정장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채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채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어깨가 들썩였어요. 7년 동안 억지로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목 위로 밀려올랐습니다. 윤상갑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딸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령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 손이 왜 이래? 그 곱던 손끝에 왜 지문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달아 없어진 딸의 지문 위로 자신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 작은 손마디에 흉터처럼 박혀 있는 것을 보며 노 회장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더 일찍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윤상갑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어요. 7년 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채령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 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윤상갑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채령 앞에 내밀었어요. 7년 동안 그 사람 빚을 사들였다. 이름 없는 회사로. 이제 그 회사 전부 내 이름으로 바꾼다. 윤상갑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확인했어요. 도진이 여기저기서 빌린 빚 목록, 시댁고택을 담보로 잡힌 채권단 명단,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채령은 서류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진이 7년 동안 긁어모은 빚의 총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빚들이 이제 전부 채령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채령은 마지막 장을 덮고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안에 쥔 것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채령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그 무렵 도진은 장인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이었어요. 도진은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택 정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초인종을 다시 눌렀어요.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문 양쪽에서 경호원 2명이 나타났어요. 체격이 크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경호원이 도진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나는 사위야. 장인어른 뵈러 왔다고. 도진이 경호원의 팔을 밀치려 하며 말했습니다.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팔을 흔들고 고함을 치는 도진의 모습이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 저택 맞은편 인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윤상갑 회장 관련 취재를 나왔던 기자들이었어요. 경호원에게 양팔을 잡힌 채 뒤로 밀려나는 도진의 모습이 그대로 렌즈에 담겼습니다. 도진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진의 얼굴이 다음 날 인터넷 기사에 올라갔습니다. 채령은 그날 저녁 아버지로부터 2가지 보고를 받았어요. 하나는 도진의 저택 침입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도진이 주치의를 찾아가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녹취였습니다. 아버지의 정보원이 사전에 포착해 넘긴 자료였어요. 채령은 2 자료를 나란히 탁자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비서를 불렀어요. 주치의 선생님, 과거 이력 살펴봐줘요. 조용히. 채령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채령은 주치의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주치의가 저지른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주치의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과거 일은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도진 씨가 건넨 봉투와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그대로 정리해 주세요. 채령이 주치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치의는 한동안 탁자만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박명자는 동네 마트 앞에서 아는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채령이가 부잣집 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곧 3조를 다 가져올 거예요. 두고 보면 알아요. 박명자가 장바구니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다가 하나씩 자리를 피했어요. 박명자는 혼자 남겨진 것도 모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채령은 그 시각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오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채령은 말없이 탁자 위에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직접 손으로 쓴 재산 독식 계획서였어요. 오수진의 이름이 서류 중간에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뭔가를 함께 도모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로 적혀 있었어요. 오수진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 뒤 오수진이 채령을 돌아봤어요.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수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도진 씨가 한 일들을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직접 들은 것, 직접 본 것 전부 다요. 채령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수진은 오래 채령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한번 돌렸다가 다시 채령에게 가져왔어요. 언제까지요? 채령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오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도진은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Y홀딩스 대표와의 투자 유치 자리였어요. 시장에서 이름 없이 움직이는 큰 손으로만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투자 의사를 먼저 타진해온 쪽이었어요. 도진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걸어오는 사람은 채령이었어요. 짙은 와인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채령이 도진의 맞은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진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Y홀딩스 대표 접니다. 채령은 지문이 달아 반들반들해진 손가락으로 찻잔 손잡이를 우아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손마디 사이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형하게 빛을 냈습니다. 그 생경한 조화를 목격한 도진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채령이 냅킨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어요.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투자 얘기 전에 먼저 드릴 서류가 있어요. 채령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밀었어요. 종가집 부지와 본사 건물 경매 낙찰 서류였습니다. 도진이 남긴 빚으로 채령이 채권자 자격을 얻어 경매에 넣고 직접 낙찰받은 것이었어요. 기한 안에 점유 정리해 주세요. 채령이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 재판 날이 됐습니다. 도진은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두 손에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어요. 도진이 쥔 봉투 속에는 채령이 밤마다 남몰래 썼던 일기장을 교묘히 오려붙여 마치 그녀가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처럼 만든 조작된 기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 하나면 채령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도진 측 변호사가 자료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채령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조작된 것입니다. 원본과 대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채령 측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재판장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두 자료를 천천히 번갈아 살폈어요. 도진은 옆에 앉은 변호사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어요. 채령은 정면을 바라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도진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패가 도진 자신의 손에서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종가집 골목 끝에 대형 트럭 2대와 승합차 1대가 줄지어 섰어요. 트럭에서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그 앞에 채령이 서 있었어요. 짙은 회색 코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종가집 정문을 올려다봤어요. 7년 동안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처음 이 문을 들어서던 날, 채령은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 하나만 믿고 들어왔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오늘은 달리 보였어요. 채령이 집행관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관이 정문벨을 눌렀어요.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행관은 다시 눌렀어요. 잠시 뒤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잠옷바람의 박명자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채령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박명자가 팔을 벌려 채령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강제 집행입니다. 비켜주세요. 집행관이 서류를 박명자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박명자는 서류를 낚아채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서류를 앞뒤로 뒤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머리가 사방으로 흐트러진 채 채령 앞에 섰어요. 야, 채령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도진이 채령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도진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이 사람의 눈빛 하나에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부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작하세요. 채령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인부들이 정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찬장이 나왔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도자기 항아리도 나왔어요. 박명자가 항아리를 양팔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박명자가 항아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집행관이 박명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도진은 채령 앞에 다시 버티고 섰어요. 당장 멈춰. 내가 변호사 부를 거야. 도진이 채령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부르세요. 이미 법원 집행 명령이 난 건입니다. 채령이 서류 봉투를 도진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도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가 마당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집행관이 도진을 마당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철거 장비가 들어온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묵직한 장비팔이 종가집 기와지붕 끝에 닿는 순간 박명자가 마당에 풀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안 돼. 이 집은 못 건드려. 우리 집이라고. 박명자가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기와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대들보가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기울었어요. 우지끈하며 뼈대가 꺾이는 소리는 마치 박명자의 아집이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당에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시댁의 가짜 명예가 한 줌의 가루로 흩어졌습니다. 박명자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쌌어요. 도진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어요. 채령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매주를 빚고 엄마 기일에는 마당 귀퉁이에서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 시간들이 저 기와 조각들과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눈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어요. 채령은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박명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명자 무릎 앞에 내려놓았어요. 7년치 기술 사용료와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확인하세요. 채령이 박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명자는 봉투를 집어들지도 않았어요. 무너져 내린 기와 잔해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채령은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도진은 그 틈에 골목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오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종가집 골목이 멀어졌어요. 도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오수진 집에서 숨고 거기서 다음을 생각하면 된다고 되뇌었어요. 아직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도진은 오수진의 집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이 반쯤 열리는 순간 도진의 짐 가방 2개가 복도 밖으로 볼품없이 밀려 나왔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지퍼가 터졌고 그 안에서 도진이 아끼던 명품 넥타이와 지저분한 빨랫감들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이 무심하게 다시 닫혔어요. 수진아, 문 열어. 도진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나 지금 진짜 급하다고. 문 좀 열어줘. 도진이 문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복도에는 도진의 구걸 섞인 외침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잠금장치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은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자기 짐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종가집도 없어졌고 오수진도 문을 걸어 잠갔어요. 도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도진은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채령은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박명자를 통해 몰래 빼낸 레시피 사본이었어요. 채령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 입꼬리를 가볍게 당겼습니다. 핵심 발효 공정이 통째로 빠진 불완전한 초안이었어요. 그 레시피대로 만들면 겉모양은 비슷해도 맛이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도진은 완성된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겠지만 채령이 처음부터 따로 보관해둔 미완성 초안을 가져간 것이었어요. 채령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 사주한 괴한 3명이 아버지 저택 담장 쪽으로 접근했어요.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보안팀 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3사람은 손을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제압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채령은 다음날 아침 유치장으로 도진을 찾아갔어요. 접견실 유리 너머로 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아래가 거무죽죽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채령은 자리에 앉아 도진을 바라봤어요. 할 말 있어서 왔어. 채령이 유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채령을 바라봤어요. 엄마 기일날 네가 엎은 제사상 기억하지? 엄마 사진 밟은 것도. 채령이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시선을 탁자 위로 내렸어요. 엄마 명예 회복 절차 다 끝났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채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진의 눈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유리 너머 도진의 초췌한 얼굴을 단 1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진은 채령에게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채령이 나가는 문소리가 유치장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가는 채령의 뒷모습을 도진은 끝까지 바라봤어요. 한편 시댁 반찬 공장은 그 무렵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채령의 특허권 정지 조치로 생산 라인이 전부 중단된 상태였어요. 창고에 쌓여있던 제품들은 품질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전량 압류됐습니다. 납품처들이 하나씩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어요. 박명자가 직접 납품처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령이 유치장을 나서던 그 시각이었어요.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령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진이 사주한 자들이 저택 주변에서 소동을 벌인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아버지의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어요. 채령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밀어넣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세게 휘날렸어요. 채령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채령은 접수 창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상갑 회장님 보호자입니다. 채령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채령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채령은 아버지 곁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채령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고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이 7년 동안 딸을 기다리며 빚을 사들이고 서류를 준비하던 손이었어요. 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응급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갑 회장님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강도진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채령 앞에 서며 말했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 손을 잡은 채 그 남자를 돌아봤어요. 회장님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인 강도진 씨가 재산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채령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변호사를 마주 봤습니다. 구속된 몸으로 변호사를 앞세워 응급실까지 손을 뻗어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아직 따뜻해지지도 않은 이 자리에서 채령의 눈빛이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알겠습니다. 채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채령은 복도로 나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전원병원으로 오라고 해줘요. 지금 당장. 채령이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병원 로비에는 이미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윤상갑 회장의 입원 소식과 후견인 다툼 소식이 동시에 퍼지면서 취재진이 몰려든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채령을 향했습니다. 채령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 한가운데 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들이 채령 앞으로 모였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령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채령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도진과 주치의가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정보원이 두 사람이 만나던 날부터 따라붙어 녹취해둔 것이었어요. 채령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로비 안에 울렸어요. 어르신이 요즘 기억이 흐릿하다는 소견서 하나만 써달라는 말.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소리. 주치의가 머뭇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채령은 녹음기를 끄고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7년입니다. 이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시댁의 공장을 키웠지만 돌아온 건 신무아비의 딸이라는 멸시와 어머니 제사상을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지문이 없어서 제 집 현관문조차 열지 못하고 문 밖에서 2시간을 떨던 저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제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채령의 떨리는 목소리에 로비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령이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방송국 관계자에게 영상 파일 하나를 넘겼어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 준비해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처음 그릇을 닦으며 일을 시작하던 22살 시절부터 이름 없는 회사 하나로 묵묵히 40년을 버텨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탈한 말투로 조용히 털어놓은 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영상이 방송을 타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도진 편을 들던 여론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무렵 박명자는 채령의 회사 건물 앞 인도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박명자의 예상과 달랐어요. 저 사람이 며느리한테 7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준 시어머니 아닌가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옆편네 며느리 친정엄마가 물려준 은비녀까지 뺏어서 내 연녀한테 줬다던 그 독종 아니야? 지나가던 주민의 외침에 박명자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문 없어서 문 못 여는 며느리 보고 병신 같다며 비웃더니 꼴 좋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비수처럼 박명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명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뒤돌아섰어요. 오히려 동네 주민 몇 명이 앞으로 나서며 박명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명자는 피켓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사방을 둘러봤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은 싸늘했어요. 도진은 그날 오후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쟁사에서 받은 선급금이 아직 손에 있다고 귀옛말을 했어요. 그 돈을 들고 출국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변호사가 접견실을 나간 뒤 도진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외부 연락을 시도했어요. 공항에는 도진의 지인이 항공권을 손에 들고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 앞으로 형사 2명이 다가섰어요. 지인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도진은 그날 저녁 다시 수갑을 찼어요. 채령이 진작에 신청해둔 출국 금지였습니다. 횡령 혐의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된 상태였어요. 도진은 끌려가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채령은 법원에 서류 하나를 제출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미리 접수해 두었던 사전 후견인 지정서였습니다. 윤상갑이 멀쩡하고 건강할 때 직접 채령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둔 공식 서류였어요. 도진 측 변호사가 낸 후견인 신청은 그 서류 하나로 막혔습니다. 법원은 도진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같은 날 도진이 경쟁사에 넘긴 레시피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쟁사는 그 레시피로 제품을 만들어 대형 유통사와 납품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납품된 제품 맛이 기존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핵심 발효 공정이 빠진 불완전한 초안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통사가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경쟁사는 도진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어요. 도진의 죄목 목록이 한 줄씩 더 길어졌습니다. 채령은 저녁 무렵 병실로 돌아왔어요. 낮 동안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채령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손이 아직도 차가웠어요. 채령은 아버지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채령이 아버지 손을 꼭 쥐며 낮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채령의 손바닥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채령은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채령의 손을 향해 오므라들었습니다. 채령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채령이 두 손으로 아버지 손을 더 세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채령의 손등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에서는 도진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경쟁사에서 보내온 위약금 청구서였습니다. 도진은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3조 원을 손에 쥐는 꿈을 꾸던 사람이 감당조차 어려운 청구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청구서 갈피에는 채령의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진아, 네가 그랬지? 아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돈 가져오라고. 이제 네가 직접 벌어서 갚아봐. 징역 12년 동안 매주라도 닦으면서 말이야. 도진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차가운 바닥 위에 펼쳐졌어요. 도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유치장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도진의 온몸으로 파고들었어요. 도진은 채령이 흘렸던 눈물을 이제야 자신이 쏟아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킨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채령은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이 손이 다시 움직여주기를 빌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채령은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채령이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윤상갑은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채령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채령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소식은 유치장에도 닿았어요. 도지는 그날 오전 교도관에게 손목이 아프다며 외부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꾸며낸 증상이었지만 절차에 따라 이송이 결정됐어요. 도지는 호송 차량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니 그 지독한 영감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어요. 재산에 손을 뻗으려면 병원 안에서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 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처럼 도지는 그냥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도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손목을 살피는 동안 도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교도관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숨을 고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와 연결된 좁은 통로였어요. 몸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도지는 상의 단추를 풀고 몸을 옆으로 비틀어 통로를 빠져나갔어요. 병동 복도는 점심시간이 지난 탓에 한산했습니다. 도지는 안내판을 확인하며 장인어른이 입원해 있다고 알려진 병동 쪽으로 걸었어요. 걸음을 너무 빠르게 하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느리게 하면 시간이 없었어요. 도지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틈에 섞여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병실만 넘어서면 다시 3조 원이다. 다시 상등품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야.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꺾어 돌았어요. 병실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병실 손잡이를 잡는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아닌 광기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채령의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도진이 미리 빼돌려뒀던 채령의 옛 일기장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글 제목은 3조 상속녀에 감춰진 과거였어요. 내용은 조작되고 뒤섞인 것들이었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채령의 회사 앞에는 아침부터 투자자 몇 명이 몰려와 항의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 앞이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말했어요. 채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병실, 도진의 움직임, 가짜뉴스, 투자자 항의, 하루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박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은 폐물을 처분해 마련한 돈으로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은 박명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채령이 7년 동안 시댁 기술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소송이었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들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발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승산이 낮다고 했지만 박명자는 듣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박명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박명자는 기자의 마이크를 잡아당기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채령이가 무슨 효녀예요? 7년 전에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도망간 애예요. 제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 지금 효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장인어른 병수발하느라 제 사업까지 뒷전이었는데 저 독한 년이 아들을 유치장에 쳐넣었습니다. 박명자가 카메라 렌즈를 찢어버릴 듯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 인터뷰가 온라인에 올라가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채령을 감싸던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채령의 이름 앞에 폐륜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병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7년 전 집을 나선 것은 채령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어요. 그 선택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쏟아지는 말들 앞에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채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 침대 옆 협탁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입원 전 직접 써서 넣어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였어요. 채령은 천천히 펼쳤습니다. 진실은 부러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채령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메모를 언제 쓰셨을까 싶었어요. 딸이 이런 순간을 맞이할 것을 알고 미리 써두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채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메모를 접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종이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의 가짜뉴스 유포자 전원 법적 대응 준비시켜줘요.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채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각 도진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을 한번 살피고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령이 병실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일어서며 도진을 바라봤어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왔네. 채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만 반듯하게 덮여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어디 있어? 도진이 채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거칠었어요. 도진의 절규에 채령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아, 네가 그랬지? 가난뱅이 귀신 들인다고. 맞아. 이 침대엔 네가 그토록 탐내던 3조 자산가는 없어. 대신 너를 감옥으로 보낼 무덤만 있을 뿐이지. 채령이 손에 든 전화기를 흔들자 스피커폰 너머로 경찰의 출동보고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진은 채령을 지나쳐 침대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침대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3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진은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도진의 양팔을 잡았어요. 도진은 몸을 비틀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복도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채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도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도진이 경호원에게 양팔이 잡힌 채 채령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흘 전에 다른 병동으로 옮겼어. 여기는 네가 올 걸 알고 비워둔 거야.
채령이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불법 침입과 상해, 미수 혐의였습니다. 도진은 끌려나가면서도 채령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채령은 도진이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채령은 빈 침대를 바라봤어요. 손에 쥐었던 아버지의 메모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채령은 메모를 다시 펼쳐 반듯하게 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도진이 병원 복도를 걷고 병실 문을 여는 순간까지 병원 내 모든 CCTV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보안팀이 사흘 전부터 병원 측과 협조해 모든 카메라 각도를 점검해 둔 것이었어요. 도진이 화장실 창문을 빠져나오는 장면, 흰 가운을 걸친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장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그 영상이 그날 저녁 뉴스를 탔어요. 구속 중인 사람이 교도관의 눈을 피해 병원을 활보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마다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도진을 감싸던 소수의 여론마저 그 영상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온라인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고 도진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채령은 그 시각 법무팀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도진이 유포한 조작 자료들의 원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기장 원본, 합성 전 사진 원본, 조작 지시가 담긴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채령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배우까지 다 나왔습니까? 채령이 법무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유포 지시를 내린 사람까지 전부 확인됐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패륜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들에게 채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어요. 반박 보도자료가 그날 오후 배포됐습니다. 원본 자료와 조작 자료를 나란히 비교한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채령의 법무팀은 유포자 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박명자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그 무렵 사무실에서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병원 잠입 영상이 공개된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작 자료 배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명자 소송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사는 박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수임을 반납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명자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미 선임료로 남은 폐물을 다 처분한 뒤였습니다. 돈도 없어졌고 변호사도 떠났어요. 박명자는 전화를 끊고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올 것이라 믿었던 3조 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어요. 채령은 수사기관에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진이 사주한 괴한들의 위협 정황과 오랫동안 몰래 쌓아온 비자금 증거였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서는 채령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어요. 오수진은 그 무렵 채령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채령과 마주 앉은 오수진은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 직접 받은 지시, 전부 정리했어요. 오수진이 파일을 채령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채령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진이 장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지시사항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수진의 목소리로 녹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도진의 마지막 퇴로를 막았어요. 채령은 파일을 덮고 오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고했어요. 채령이 낮게 말했어요.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일반 방청객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채령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7년을 버텨왔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진은 눈을 크게 뜨고 판사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조 원을 꿈꾸던 사람이 12년을 받았어요. 채령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기일날 마당에 엎어지던 소반이 떠올랐어요. 빗속을 걸어 나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7년이 이 한 문장으로 끝이 났어요. 채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박명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박명자는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았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박명자가 비틀거리며 채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채령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채령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박명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박명자를 내려다봤어요. 7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매주를 빚던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삿날 마당 귀퉁이에서 혼자 차리던 소반이 떠올랐어요. 월급 한 푼 없이 7년을 일했던 시간들이 스쳤습니다. 채령의 눈에서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채령은 박명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채령의 대답이었어요. 채령은 법정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 인수 서류 오늘 마무리해줘요. 채령이 말했어요. 시댁이 운영하던 종가 반찬법인의 파산이 공식화됐습니다. 경매에 나온 공장과 설비를 채령의 법인이 낙찰받았어요. 채령은 그 공장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키워온 기술이 이제 채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공장 직원들이 새 간판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채령은 그 앞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한 달 뒤 윤상갑이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완쾌된 얼굴이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향했습니다. 윤상갑은 단상 앞에 서서 채령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 딸 윤채령을 차기 회장으로 선포합니다. 7년의 고난이 진정한 리더를 만들었습니다. 윤상갑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채령은 단상 위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채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포식이 끝나고 며칠 뒤 채령은 종가집 부지 앞에 섰어요. 예전 종가집 건물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기와도 대들보도 담장도 모두 사라지고 평평하게 고른 땅만 남아 있었어요. 인부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령 옆에 나란히 섰어요. 채령은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흙에 삼날을 세우고 힘을 주었어요. 흙이 파이며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이 삽자루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손이 7년 동안 남의 사업을 키웠다면 이제부터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설 건물은
끼니를 굶는 사람들을 위한 급식소였어요. 채령은 첫 삽을 뜨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종갓집 고택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담장도 기와도 녹슨 대문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천 송이의 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1년 전 흙먼지가 피어오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 위에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령의 엄마 이름이었어요. 채령은 기념비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왔어. 채령이 낮게 말했어요.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기념비 앞에는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국 한 그릇, 사과와 배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어요. 1년 전 마당 귀퉁이에서 혼자 차리던 소반과는 달랐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없었고 뼈를 파고드는 찬바람도 없었어요. 혼자라는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윤상갑이 채령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채령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어요. 1년 전 마당 바닥에서 올리던 절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그때는 눈물을 삼키며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윤상갑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기념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다. 윤상갑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원했던 건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이제야 찾았어요. 늦었지만 왔습니다. 요즘 채령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삼조 자산가의 딸이라는 말 대신 전통문화의 혁신가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채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런칭한 장류 브랜드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7년 동안 손이 닳도록 다듬어온 기술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어느 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등,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가락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손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식모손이라고 비웃을 때 뒤로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손이 7년을 버텨왔습니다. 이 손이 사업을 키웠고 아버지를 지켰고 진실을 증명했어요. 채령은 그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그 시각 교도소 작업장에서는 도진이 작업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배어든 작업복이었어요. 채령이 7년 동안 새벽마다 해온 것과 비슷한 노동이었습니다. 도진은 손을 움직이다 작업장 한쪽 벽에 달린 TV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채령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채령은 말투가 차분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시선을 내렸어요. 손 안에 쥔 작업 도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3조 원을 손에 쥐는 꿈을 꾸던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통 한켠에서는 박명자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담은 리어카였어요. 박명자는 골목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단지였어요. 채령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노동자 복지재단 출범을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박명자는 전단지를 들고 채령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신무딸이라고 불렀던 얼굴이었어요. 며느리 기술로 수억 원을 벌면서도
월급 한 푼 주지 않았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박명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단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명자를 힐끔거리다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박명자는 무릎이 꺾이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가 구겨졌어요. 뒤늦게 깨달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채령은 그 무렵 재단 출범식 준비로 분주했어요. 전국의 주방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요리사, 급식 조리원, 식당 종업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어요.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며 버텨온 시간을 채령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아버지를 만들었고 그 아버지가 채령을 키웠어요. 재단의 이름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출범식 날 아버지가 단상에 섰어요.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 옆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방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어깨가 굽은 사람들이었어요. 채령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윤상갑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 설거지통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윤상갑이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채령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채령의 하루는 소박해졌어요. 오전에는 채령이 경영 회의를 하고 아버지는 옆방에서 자문을 맡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저택 뒤편 산책로를 걸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7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이렇게 하루씩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그 무렵 수감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사에 협조한 덕에 형량이 줄었지만 죗값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진과 함께 꾸몄던 일들이 결국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채령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사람의 이야기로 퍼져나갔어요. 채령은 그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비슷한 자리를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기일이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채령은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노을빛을 받아 일렁였어요. 기념비 위에도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채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념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채령이 말했습니다. 응. 윤상갑이 채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복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살 거예요. 채령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상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이었어요. 윤상갑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 응접실에서 잡았다가 놓쳤던 그 손이었어요.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노을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정원의 꽃잎을 흔들었어요. 채령은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채령이가 1년 만에 노을 아래 서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복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살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7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채령이의 지문 없는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채령이의 복수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